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척박한 땅이라 수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들 입에 먼저 밥을 넣으셨고 저희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책을 사주셨습니다. 당신들은 허름한 옷 한 벌에 만족하시고 허기진 배를 김치와 된장으로 채우시면서도 우리에게만큼은 도시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하고 풍족하게 키워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늘 마음 깊이 고마움을 안고 살았고, 그래서인지 저와 오빠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둘 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3살 위인데, 먼저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요. 저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압구정 한복판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기가 지금처럼 얼어붙진 않았기에 그 호프집은 손님들로 늘 북적였고 남편은 젊은 나이에 제법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쟁이였던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을 직업이나 버는 돈으로만 평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으니 시댁 쪽에서 가끔 실없는 소리를 하며 저를 은근히 건드릴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죠. 우리 아들이 너보다 더 잘 벌지? 같은 말들은 농담처럼 건네졌지만 사실 속내는 뼈가 있는 소리였음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남편은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위로는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제게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되겠죠. 큰 시누이는 말이 직설적이고 기가 센 편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별 개의치 않는 듯 생각이 나면 그대로 내뱉는 성격이었죠. 작은 시누이는 결이 달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철이 덜 든 아이처럼 보였고 동생인 채 남편에게서 용돈을 받아 쓰는 걸 당연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당당했고 거절을 당하면 금세 언성을 높이거나 삐져버리곤 했죠. 그럼 시어머니는 어떠셨느냐 물으신다면 그야말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분이셨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었고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것을 오래도록 곱씹으며 비난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 식구들을 접했을 때 가졌던 인상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의 여자들은 마치 싸움닭으로 태어난 것 같다. 서로에게도 날이 서 있었고 밖에서도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결혼을 결심했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남편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하고 온화한 분으로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누구에게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시댁의 여자들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그래도 시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니까 괜찮다라는 위안이 됐습니다. 남편도 달랐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누나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들유들해 보여도 속으로는 단단했고 갈등이 생기면 최대한 누그러뜨리려 애썼지요.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며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작은 시누이가 버릇처럼 받아가던 용돈 문제도 결혼과 동시에 끝내겠다고 못을 박았죠. 저는 그 말이 안도했고 결혼 후에도 시댁 문제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강한 성격을 이미 봐왔기 때문에 결혼 후 제가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에서 막아줄게. 널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결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1년 동안은 정말 제가 괜히 걱정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평탄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저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미만 보이면 곧바로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특히 작은 시누이에게 주던 용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한 푼도 더 주지 않았고, 놀랍게도 작은 시누이도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남편이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역시 내가 괜한 걱정을 했던 거구나. 남편이 중재를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뭘 더 걱정하겠어? 이런 안도감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시간이 정확히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남편의 호프집이 크게 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도 손님이 많았는데 2호점을 열면서 사업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 저녁마다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직원들을 몇 명 더 써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돈이 눈에 띄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 입에서도 압구정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는 말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때부터 시댁 쪽에서 하나둘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큰 시누이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아이가 이미 꽤 컸습니다. 그 조카가 공부를 제법 잘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지만 문제는 유학이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조카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 남편 버리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부탁처럼 시작했죠. 네 조카가 공부 잘하는데 네 매형이 돈을 못 벌어서 꿈을 접게 생겼다. 삼촌이 한번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사실상 강요였습니다. 삼촌 노릇 좀 해봐라 라는 말 속에는 너는 돈 잘 버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죠. 남편은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조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유학 자금이라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억 단위로 들어가는 큰 돈이었고 그걸 덜컥 부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눈치도 보였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거절했다고 했을 때 내심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 남편은 중심을 잡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거절은 오래가지 못했죠.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시누이 쪽에서 다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노골적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딱 1년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조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데 삼촌이 손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말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부담이 크다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조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이번에만 딱 1년만 도와주면 된대. 나중에 매형도 갚을 거라고 하고 우리 상황도 지금은 괜찮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선 전혀 내키지 않았죠. 시댁에서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라는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진지하게 설득했고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시댁과의 갈등을 잘 중재해준 기억이 있었기에 저도 쉽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만이야. 단 한 번만 도와주는 거다.
다신 이런 요구 들어주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조카의 유학 자금을 보태주게 되었습니다. 액수는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유학 자금을 보낸 것이 결국 도화선이 되고 말았죠. 처음엔 단 한 번 조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며 눈 감아 둔 일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용돈 요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또는 집에 들렀을 때 은근히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나이 드니까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생활비도 만만치가 않네. 너희가 잘 보니까 한 달에 몇백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미 조카 유학 자금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고정적으로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 우리도 대출 있고 나가는 돈 많아요. 저희 형편도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엔 더 노골적인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저희 부부를 비싼 한정식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때론 아무런 말도 없이 이미 자리를 잡아놓고 지금 어디야? 빨리 와.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라며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저 함께 밥을 먹는 자리가 전부였죠. 문제는 계산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즈음이면 시어머니가 태어난 얼굴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네가 계산해? 너밖에 누가 있니? 하시며 당연한 듯 카드를 내밀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남편도 난처해 하며 눈치를 봤지만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시누이가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뭔가 내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네 가게 3호점 열면 어떨까? 창업 지원금 좀 대줘. 이 말은 저를 정말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그동안 별다른 직업 없이 용돈만 받았으며 지내왔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남편의 가게를 빌미로 창업 자금을 요구한 겁니다. 더구나 말투도 부탁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누나, 지금 장난해?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돈도 돈이지만 운영 경험도 있어야 하고 직원 관리도 해야 하고 누나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 역시 속으론 남편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누이는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왜 조카는 보내주고 나는 안 해줘? 언니는 유학 보내줬잖아. 난 뭐가 부족해서 안 해줘. 차별하는 거야? 라고 따져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남편을 압박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동시에 나서서 남편을 몰아세우다가 남편이 반응하지 않자 결국 화살은 제게 향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제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우리랑 얘기 좀 하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에겐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저를 들들 볶겠다는 심산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날 벌어진 일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창피하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남편한테 시키는 거 아니냐? 아들 돈인데 네가 뭔데 간섭을 해? 네가 다 쥐고 혼자는 거잖아.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에게 시킨 적 없어요. 라며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갑자기 더 큰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왜 네가 나 독차지하려고 해?
결혼하고 1년은 봐줬잖아. 그럼 이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지금 차별해? 언니는 해줬잖아. 나도 해달라고. 나도 사무 좀 내달라고. 그 순간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작은 신우의 고함 섞인 목소리가 카페를 가득 메웠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기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두 사람의 몰아붙임은 감정적으로 쏟아져 나왔기에 제 말은 통하지 않았죠. 가족인데 왜 안 해주냐는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지쳐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요구가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의 피로감과 무력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고민 끝에 결국 작은 신우에게 3호점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붙였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작은 신우이가 맡은 3호점은 처음에는 개업발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제법 장사가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지인들이 몰려와 축하한다며 술을 사고 동네 사람들도 새로 생긴 가게라 호기심에 들락날락했죠. 하루 매상이 나쁘지 않게 찍히자 작은 신우는 자신이 이제는 진짜 사장님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봐, 나도 할 수 있잖아. 별것도 없는데 잘난 척은? 하면서 은근히 저와 남편을 향해 의스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호기심으로 들어온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운영 경험이 전무한 작은 신우이는 기본적인 장부 정리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고 남는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채 지출만 늘어갔습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사공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신우이는 가게 직원들을 하나같이 지인들로 채용했습니다. 친구, 후배, 친척, 동생들, 말만 무성한 사람들을 일꾼이라며 끌어다 쓴 겁니다. 결과는 뻔했죠. 누군가는 가게 돈을 슬쩍슬쩍 훔쳐갔고 누군가는 영업시간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파티를 벌였습니다. 계산서에는 돈이 찍히지도 않았는데 술과 안주는 줄줄이 나갔습니다. 작은 신우이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죠.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면 친구니까 봐줘야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며 감싸고 돌았습니다. 결국 매출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가게는 적자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제야 작은 신우이는 다시 남편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죠. 야, 조금만 자금 지원해줘. 이대로면 문 닫아야 해. 하지만 그때는 남편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본업인 호프집도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아 이미 2호점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이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1호점에만 집중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정신을 다잡고 있었는데 또다시 작은 신우이가 손을 벌린 겁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어. 누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벌어서 알아서 해봐. 그렇게 딱 잘라 말했지만 작은 신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따라다니며 매달렸죠. 심지어는 뻔뻔하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물며 큰언니네 애 유학 보내줄 땐 3억이나 쓰더니 나는 왜 안 도와줘? 그 돈 지금 다 썼겠어? 조카 유학자금 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나만 차별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조카의 장례를 위해 쓰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혈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까지 왜곡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신우의 편을 들며 대놓고 남편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일부러 찾아와 손님들이 들어오면 앞을 막아서 여기 말고 땡땡시에 있는 3호점으로 가세요. 거기가 훨씬 맛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장사가 힘든 시기에 이런 방해를 받으니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여보, 이젠 그만해야 하지 않아? 더 버티다간 큰일 나겠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국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아. 더 빚을 지면 파산밖에 답이 없어. 나 때문에 당신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저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편이었습니다. 빚을 졌다면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망하기 전에 스스로 문을 닫고 정리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흔들림 없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의 실직자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벌고 있으니까. 우리 살아갈 수 있어. 빚을 더 지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해.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고맙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꺼풀 정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편 가게에 급한 불을 끄고 그리고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드는 것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친정엄마가 이사를 간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버지 혼자 두고 서울에 올라오신 거였는데 당시 친정엄마가 허리가 좀 불편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게끔 제가 손을 써 놓았었거든요. 오빠 집에서 지내시겠다고 하는 걸 제가 일부러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남편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고 그리고 저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죠. 잠깐은 그냥 쉬라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놀면 뭐 하냐고. 가정이 돼서 집까지 팔아 먹었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며 나가는데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암튼 그렇더라고요. 간단하게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엄마의 상태 말씀드리고 그리고 둘이서 도란도란 치킨 한 마리나 뜯으며 이야기나 나눠야겠다 싶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월패드를 보니 시어머니인 겁니다. 저희가 집을 팔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게 뭐라고 했었어요. 그 좋은 집을 왜 파냐고. 남편이 가게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니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좋은 직장 다니면 대출도 잘 나올 텐데 굳이 집을 팔아야 하는 거냐고. 저보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건 뭐 하는데? 남편이 힘들면 마누라가 좀 거들어야지? 야, 너는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 어? 아니, 엄마, 지금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이 지경까지 온 건 우리 집 식구 때문이라고요. 안 그래도 저 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왜 소란을 피우고 그래요? 아니, 쌍놈 새끼가?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집 식구 때문에 힘든 거라고? 야, 이놈아. 네가 기울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 자고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네가 망가진 거라고. 어디 네 핏줄을 욕을 하고 그래? 아주 엉망인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그것도 연락 한 통 없이, 게다가 늦은 시간에. 저는 놀라기도 하고 황당한 마음도 들었지만 우선 문을 열어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찰싹 소리가 나더니 바로 제 뺨이 얼얼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던 친정 엄마는 놀랐고 그리고 바로 저를 부축하면서 괜찮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엄마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남편은 밖으로 돌리고 네 엄마를 집으로 끌어들여?
나는 니네 집 팔았다고. 아니, 그렇게 어려워서 집 판다고 하던 것들이 어머나 이것 좀 보게. 니들 이런 아파트에 살았던 거였어? 그런데도 그렇게 죽는 소리를 했던 거였어?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때리신 겁니까?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야, 네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지금 알바 갔다며. 어? 저녁에 우리 아들 일 시켜놓고 지금 너는 네 엄마랑 뭐 하는 거야?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위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에 이렇게 눌러 앉아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들 불편하게? 허락은 받고 온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냥 온 것 같은데? 당장 나가요. 나도 우리 아들 집에 오늘 처음 오는 건데. 아니,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 보고 나가라고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넌 조용히 해. 나는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야. 난 네가 이렇게 대바라진 애인 줄은 몰랐었어. 착한 우리 아들 꼬드겨서 이런 집으로 이사 오고. 가게 어렵다고 한 것도 다 뻥이지? 우리 아들이랑 나랑 멀어지게끔 하려고 이 집으로 온 거지? 사돈, 뭐 합니까? 나가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요. 시어머니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뭐라도 부를 듯이 말이죠. 그때 우리 엄마가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미정아, 원래 이런 분이었니? 너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엄마, 아니 그게 뭐라고요? 사부인, 말 다 했습니까? 아니요. 저도 더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아니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왜 나갑니까? 나가는 사람은 사돈 아닙니까? 뭐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긴 내 아들 집이라고요. 내 아들 집 팔아서 이사 온 내 아들 집. 아, 아들 집. 예전 집은 아들 집 맞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 가게 망했고 아파트도 팔아버리고 돈 한 푼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 맞죠? 그 아들이 바로 제 사위인데 우리 지금 같은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뭐라고요? 아니, 그럼 여긴 무슨 돈으로 뻥친 거 아니야? 예, 미정아. 니들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거짓말은 무슨? 이혼을 시킨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사부인, 지금 이혼은 시키는 게 아니라 당할 것 같은데요? 내 딸을 그 따위로 대우했는데 내가 이혼을 당하게끔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집, 제 집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 집 애들 사줬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 명이고요. 그러니 지금 나가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사부인입니다. 어디 허락도 없이 함부로 제 집에 옵니까? 저 불편하고 제 딸 불편하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결국 집문서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죠.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순간적인 당혹감과 굴욕이 그대로 묻어나더군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상황을 이해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네. 아까 네 뺨 때린 건 괜찮니?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방금 전까지 저와 친정 엄마를 내쫓으려다 못해 손찌검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을 하더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어머니 그냥 나가주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억누르며 담담히 말했지만 제 속은 이미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죠.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일 나가면서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연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앞으로 시댁과는 절연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이후 아예 업종을 변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게를 붙잡는 대신 스스로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은 거죠. 마침 부모님께서 연세도 드셨고 농사일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며 땅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말했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농사일 배우겠습니다. 두 분이 평생 지켜오신 땅 제가 이어갈게요. 부모님은 놀라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정말이냐? 네가 농사일을 하겠다고? 그렇다면 이 땅 내게 물려주마. 남편은 매일같이 새벽부터 밭에 나가 부모님 곁에서 일손을 거들며 땀을 흘렸습니다. 손바닥에 거칠어지고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해가 질 무렵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힘든데 희망이 보여. 땅은 정직하잖아. 노력한 만큼 거두는 거니까. 여기 살아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젠 제가 남편을 열심히 응원해 줘야겠다고. 누구보다 고생했고 누구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싶다고. 시댁과는 여전히 절연 상태입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받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앞으로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상처만 주었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을 넘고도 뻔뻔하게 요구만 일삼는 사람들을 굳이 다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한다. 그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우리에게는 이 울타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2세도. 남편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희망을 보고 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더없이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